버려진 자산을 처분하는 한 공매 현장. 사람들이 땅과 공장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안 목록 맨 끝에 있던 낡고 녹슨 창고 하나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마침내 500만 원까지 내려갔다. 그 순간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것을 사들였다. 경매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노부부가 나이가 들어 정신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3일 후 노부부가 돌아와 수년 동안 잠겨있던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던 광경은 공단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다. 500만 원짜리 결정이 30년 넘게 묻혀있던 비밀의 문을 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경기도 안산의 하늘은 유난히 일찍부터 뜨거워졌다. 막 떠오른 햇살이 작은 시장의 빛바랜 양철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순자 할머니가 저녁거리를 사기 전 자질구레한 것들을 사러 들르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무언가를 둘러볼 기분이 아니었다. 낡은 천 가방을 꽉 쥔 채 돌덩이라도 얹은 듯 무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걸을 뿐이었다. 딸의 집 뒤편에 딸린 작은 방은 고작 10제곱미터 남짓했다. 낡은 침대 하나, 벽걸이 선풍기 하나,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나무 탁자가 전부였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들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3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이제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모든 것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시작되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온 가족을 곤경에 빠뜨렸다.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노부부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집을 판 돈은 거의 전부 빚을 갚는 데 들어갔다. 딸의 집에 얹혀 살게 된 날부터 남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이 부쩍 줄었다. 원래 그는 유쾌하고 할 이야기가 늘 넘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현관 앞 작은 골목을 내다보며 아주 먼 곳에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그날 아침 박철수 할아버지는 방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구겨진 공고문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가 채소 봉지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영감, 아직도 그거 생각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그의 손에 들린 종이는 시에서 나온 공공 자산 공매 공고문이었다. 어제 시장에 걸어가던 길에 동네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다. 공매 목록에는 작은 땅 몇 필지와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공단 내 낡은 창고 몇 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단 한 줄에만 시선이 꽂혔다. 반월공단 내 낡은 철골 창고, 면적 약 120제곱미터. 이순자 할머니가 의자를 당겨 남편 맞은편에 앉았다. 정말 가보시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바라보며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다. 한번 보고 싶어. 이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고무줄로 묶은 작은 돈뭉치를 꺼냈다. 정확히 500만 원 남았어. 이순자 할머니는 돈뭉치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집을 팔고 남은 마지막 돈이었다. 만일을 대비해 남겨둔 비상금이었다. 그 돈 전부를 저 창고 사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낡은 창고일 뿐이잖아요. 사서 뭘 하시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 내가 예전에 기계 공장에서 일했던 거 기억나? 이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어요? 20년 내내 박철수 할아버지는 구경 기계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다. 그는 기계, 강철 프레임, 기술 도면에 익숙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저런 종류의 창고는 보통 창고가 아니야. 이순자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진 않지만 공고문에 나온 설명을 보니 이상해.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을 잘 알았다. 그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무언가에 마음을 두었다면 분명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500만 원은 지금 그들에게 전부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확실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확실하진 않아. 이순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생각날 것 같아. 그 말에 이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매는 오후에 동주민센터의 작은 강당에서 열렸다. 공간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로 꽤 붐볐다. 대부분 부동산 업자나 고물상 또는 그 지역의 작은 공장주들이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는 맨 뒷줄에 앉았다. 그는 여러 번 빨아색이 바랜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짙은 갈색의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새 셔츠와 재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어딘가 동떨어져 보였다. 앞쪽에 앉은 젊은 남자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어르신들은 그냥 구경하러 오셨나 봐. 다른 남자가 작게 웃었다. 공매가 시작되었다. 작은 땅들은 꽤 빨리 팔려나갔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호판을 들었고 가격은 조금씩 올랐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경매사가 마지막 항목을 읽을 때까지. 반월공단 내 낡은 철골 창고, 면적 약 120제곱미터. 그가 고개를 들었다. 시작가는 500만 원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앞쪽에 한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저 창고는 곧 무너지겠어. 다른 사람이 말했다. 철거하는데 돈이 더 들겠네. 경매사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참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무도 번호판을 들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0만 원. 여전히 침묵. 0만 원. 첫 번째, 두 번째.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700만 원.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공짜로 줘도 가질까 말까인데 경매사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럼 500만 원. 박철수 할아버지는 손에 든 번호판을 꽉 쥐었다. 이순자 할머니가 그를 쳐다보았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직 번호판을 들지 않았다. 경매사가 말을 이었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시면 최종가로 청산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 창고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시에서 철거 비용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최종가 500만 원입니다. 강당은 몇 초간 조용했다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에이, 포기해. 저 창고는 녹슬어서 끝났어. 경매사가 막 망치를 내리치려던 순간 바로 그때 맨 뒷줄에서 작은 번호판 하나가 올라왔다. 박철수 할아버지였다. 강당의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다. 경매사는 조금 놀란 듯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줄의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 세상에. 다른 남자가 말했다. 두 분 저 세부치 사서 닭장이라도 만드시게요? 웃음이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다. 경매사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높은 가격 부르실 분 안 계십니까?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럼 반월공단 철골 창고는 500만 원의 선생님께 낙찰되었습니다. 망치가 책상을 내리쳤다. 땅, 땅. 강당의 웃음소리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한 사람이 박철수 할아버지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저었다. 참 돈 벌기 쉽네. 이순자 할머니가 남편의 팔을 살짝 끌었다. 영감, 그냥 그만둘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는 일어나서 확인서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서류에 서명을 마치자 경매사가 그에게 크고 녹슨 열쇠 하나를 건넸다. 그는 말했다. 창고가 오랫동안 잠겨 있어서 자물쇠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열쇠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의 곁에 서서 여전히 약간 떨고 있었다. 그들이 강당을 나섰을 때 저녁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가 남편을 보았다. 당신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나무들 뒤로 낡은 공장 지붕들이 잠잠히 누워있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니, 아직은. 이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왜 사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옅게 웃었다. 어떤 것들은 한 번만 봐도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는 손에 든 열쇠를 꽉 쥐었다. 내일 저 창고 보러 갑시다.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다. 희망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오늘의 500만 원짜리 결정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3일 후 모두가 비웃었던 바로 그 창고 때문에 반월공단 전체가 경찰에 의해 봉쇄될 것이라는 사실도. 다음 날 아침 날이 아직 더워지기 전에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딸의 집 뒤편 작은 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작은 부엌 한 구석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차를 끓일 물을 데우고 있었다. 익숙한 녹차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녹슨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와 열쇠를 흐릿한 구리빛으로 빛나게 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그랬어. 우리가 좀 무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옅게 웃었다. 그래. 그의 솔직한 대답에 이순자 할머니도 따라 웃었다. 비록 억지 웃음이었지만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창고 보러 가야지. 이순자 할머니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갑시다. 반월공단은 딸의 집에서 오토바이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예전에는 이곳이 꽤 번화했다. 90년대에는 작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고 노동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더 현대적인 새로운 공단들이 생겨나면서 이곳은 점차 뒤처졌다.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일부는 철거되었으며 일부는 그저 잊혀갔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낡은 오토바이는 공단으로 이어지는 갈라진 콘크리트 길을 천천히 달렸다. 길 양쪽에는 무릎 높이까지 자란 잡초가 무성했고 벽에는 빛바랜 낡은 광고판들이 덜렁거렸다.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 등 뒤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긴 너무 썰렁하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토바이가 더 작은 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 끝에서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창고. 멀리서 보니 사람들이 말했던 그대로였다. 녹으로 뒤덮인 거대한 강철 덩어리, 빛바랜 양철 지붕,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 이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부부는 창고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바람이 황량한 풀밭을 스쳐 지나가며 마른 잡초들을 바스락거렸다. 마침내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정말 버려진 창고 같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창고로 다가갔다. 이순자 할머니는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창고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그는 손으로 외벽의 강철을 만져보았다. 녹이 심하긴 했지만 그 아래로 금속판의 두께가 느껴졌다. 그는 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텅텅 소리가 났고 단단하게 울렸다. 이순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뭘 하시는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기초 부분을 살폈다. 거대한 H빔 프레임이 두꺼운 볼트로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볼트 하나를 만져보고 먼지를 닦아냈다. 이순자 할머니가 그를 보았다. 뭔가 알아내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일어서며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다. 이 프레임 보여? 이순자 할머니가 그의 손끝을 따라 보았다. 그냥 쇠기둥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보통 쇠기둥이 아니야. 그는 H빔을 가볍게 두드렸다. H빔이야. 이런 건 예전에 대형 공장이나 중장비 보관 창고에나 썼어. 이순자 할머니는 놀랐다. 그걸 보고 아세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기계일만 20년 했는데 사람보다 쇠를 더 잘 알지. 이순자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창고를 다시 보았다. 갑자기 그것이 처음 봤을 때처럼 쓸모없는 쇠붙이 덩어리처럼 보이지 않았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창고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는 멈춰 섰다. 프레임에 작은 금속판 하나가 붙어 있었다. 글씨는 거의 다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먼지를 닦았다. 이순자 할머니가 호기심에 다가왔다. 뭐 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읽었다. 기계설비 보관창고. 1991년 준공. 이순자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기계설비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거대한 철문을 바라보았다. 열어보기 전엔 모르는 거지. 그들은 창고 앞으로 걸어갔다. 거대한 철문은 주먹만한 산업용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자물쇠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마치 수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다. 이순자 할머니가 그것을 보았다. 이건 못 열 것 같은데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어제 받은 열쇠를 꺼냈다.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순자 할머니가 옅게 웃었다. 한번 해봐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철컥 소리가 났다. 그는 가볍게 돌려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거봐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열쇠를 빼고 자물쇠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너무 오래 잠겨 있었어. 그는 똑바로 서서 창고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막 도착했을 때와는 달랐다. 집중력과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물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H빔 프레임을 가리켰다. 이 창고는 싸게 지은 게 아니야. 이순자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요? 90년대에 이런 창고를 지으려면 아주 많은 돈이 들었어. 박철수 할아버지는 철문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가치 없는 물건을 보관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 이순자 할머니는 침묵했다. 남편의 말에 그녀도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맞다. 만약 이곳이 설비 보관 창고였다면 예전에는 분명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천천히 물었다. 그럼 안에 아직도. 박철수 할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지. 이순자 할머니는 철문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절반은 걱정, 절반은 호기심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낡은 트럭 한 대가 공터로 들어왔다. 운전자가 내렸다.
이순자 할머니는 바로 알아보았다. 어제의 고물상 주인 강식이었다. 강식은 그들을 보자마자 웃었다. 두 분 일찍 오셨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강식은 창고로 다가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 분이 여기 진짜 사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는 손으로 철제 벽을 두드렸다. 이 창고 엄청 낡았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강식은 자물쇠를 보았다. 아직 못 여셨어요? 아직. 강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장님. 박철수 할아버지가 그를 쳐다보았다. 강식은 천천히 말했다. 저한테 0만 원에 다시 파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들이 막 지불한 돈의 2배였다. 강식이 말을 이었다. 제가 이거 뜯어서 고철로 팔아도 꽤 남아요.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0만 원. 하루 만에 500만 원을 번 셈이었다. 지금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영감.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팔아. 강식은 조금 놀란 듯했다. 확실하세요? 확실해. 강식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웃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차 쪽으로 몸을 돌리다가 멈춰서서 덧붙였다. 생각 바뀌시면 전화 주세요. 강식은 차에 올라 떠났다. 엔진 소리가 황량한 길 위에서 점점 작아졌다. 이순자 할머니가 남편에게 돌아섰다. 아깝지 않으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철문을 바라보았다. 안 아까워. 왜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내 생각에 저 안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린 아직 열지도 못했잖아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자물쇠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내일 볼트 커터 가져와야겠어. 이순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물쇠를 자르시게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우리 창고잖아. 이순자 할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따라 웃었다. 당신은 정말 포기를 모르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차에 오르기 전 철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예감이 있었다. 저 녹슨 문 뒤에는 버려진 창고가 아니라 수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있다는 예감이었다. 그날 저녁 박철수 할아버지 딸의 집에는 일찍부터 불이 켜졌다. 부엌에서는 딸 지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생선조림 냄새가 향긋하게 퍼졌지만 집안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는 뒤편 작은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공단에서 막 돌아와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박철수 할아버지의 손에는 여전히 녹슨 열쇠가 들려 있었다. 지영이 부엌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보고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창고 보고 오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영은 식기를 식탁에 놓으며 의자를 당겨 맞은편에 앉았다. 어땠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 말했다. 창고는 아주 낡았는데 철골은 튼튼하더라.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그녀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 그거 사서 뭐 하시려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위 태연이 거실에서 들어왔다. 그는 건설 자재 회사 영업사원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무슨 창고 사셨다면서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반월공단에 있는 거. 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거기 다 망한 곳이잖아요.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 그 창고로 뭘 하시려고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직 몰라. 태연이 작게 웃었다. 아직 모르시는데
500만 원이나 주고 사셨어요? 식탁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았다. 이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그 창고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 지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평범하지 않다는 건데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열쇠를 탁자 위에 놓았다. 철골이 산업용 장비 창고에 쓰이는 종류야. 임시 창고 같은 게 아니라고. 지영은 열쇠를 보다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안 열어봤어. 지영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열어보지도 않고 사셨어요? 태연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집에 그럴 여유 없어요. 5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시면서 왜 사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열쇠를 내려다보며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돌렸다.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어머니, 집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는 아껴야죠. 이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으셨던 거야. 지영이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까지 찬성하시는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네, 아버지가 이렇게 무모하게 결정하는 건 드문 일이잖니.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태연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두 분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그런 모험은 그만하세요. 그 말에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위를 보았다.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태연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영이 서둘러 끼어들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화나지 않았고 그저 약간 슬퍼 보였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기계일만 20년 넘게 했어. 그 창고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아. 지영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도 안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영이 팔짱을 꼈다. 그럼 뭘 믿고 그러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경험을 믿고. 태연이 옅게 웃었다. 하지만 경험도 틀릴 때가 있죠. 그 말에 식탁은 몇 초간 조용해졌다.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보았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줘. 지영이 놀랐다. 일주일이요? 응, 뭐 하시게요? 그 창고 문 열 거야. 지영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는요. 만약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팔 거야. 태연이 눈썹을 치켜떴다. 누구한테요? 고물상하는 사람한테. 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팔 수 있을까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얼마에? 0만 원. 지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0만 원이요? 이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태연도 조금 놀란 듯했다. 그럼 왜 바로 안 파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옅게 웃었다. 내 생각엔 저 안이 더 가치 있을 것 같아서. 지영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동의하는 거니?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 일주일 드릴게요. 그녀는 열쇠를 가리켰다. 만약 일주일 뒤에도 그 창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파셔야 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지영이 덧붙였다. 그리고 더 이상 돈 쓰시면 안 돼요. 약속할게. 식탁 분위기는 마침내 누그러졌다. 태연이 생선조림 한 점을 밥그릇에 올렸다. 자, 식사들 하세요.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모두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다. 식사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현관 앞에 나가 앉았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집 앞 작은 골목에는 노란 불빛 몇 개만 남아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가 나와 그의 옆에 앉았다.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다. 확신이서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이순자 할머니가 웃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그가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무서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당신이 또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침묵했다. 가벼운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기억나? 이순자 할머니가 놀랐다. 기억나죠? 그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자전거 한 대랑 낡은 라디오가 전부였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린 시작할 수 있었어. 이순자 할머니가 그를 보았다. 그 창고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손에 든 열쇠를 보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예감이 들어. 이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예감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 문 뒤에 무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 이순자 할머니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알겠어요. 그가 돌아보았다. 뭐가?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을 믿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내일 볼트 커터 사러 가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다가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뭘? 딱 일주일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열쇠를 다시 한번 보았다. 딱 일주일. 그는 불과 3일 후에 그 창고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공단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안산의 하늘은 평소보다 흐렸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공기는 무겁고 후텁지근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뒤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연장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에는 이웃에게 빌린 낡은 볼트 커터, 쇠망치, 작은 손전등, 그리고 달아빠진 작업용 장갑이 들어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가 방문 앞에서 그를 보았다. 정말 가시게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순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며칠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면 또 망설이게 될 거야. 이순자 할머니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가요. 낡은 오토바이는 다시 반월공단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 위를 달렸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말이 많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저 문이 열리고 그 안이 고철더미에 불과하다면 박철수 할아버지의 작은 희망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버려진 공장들이 잡초 속에서 잠잠히 누워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헐거운 양철 조각 몇 개가 덜커덩거렸다. 오토바이가 창고 앞에 멈췄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뒤에 있던 연장 가방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막 창고 문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이순자 할머니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영감. 박철수 할아버지가 돌아보았다. 그녀는 뒤쪽 길을 가리켰다.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몇 초 후 트럭은 창고 바로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의 고물상 주인 강식이었다. 그는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문 채 창고 주위를 둘러보며 걸어왔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를 발견한 강식이 웃었다. 제가 맞췄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뭘 맞췄다는 거요? 오늘 두 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예상했죠. 강식은 철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손으로 녹슨 철판을 몇 번 두드렸다. 텅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강식은 작게 휘파람을 불었다. 프레임이 정말 두껍네요. 이순자 할머니가 그를 보았다. 여긴 무슨 일로 왔소? 강식은 웃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직 못 여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강식은 그의 손에 들린 연장 가방을 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여실 생각인가 보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식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말했다. 사장님. 박철수 할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강식은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다. 제가 이 0만 원 드릴게요.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이 0만 원. 그들이 지불한 돈의 4배였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영감, 강식이 말을 이었다. 진심입니다. 제가 이거 뜯어서 고철로 팔아도 남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장님은 바로 500만 원 버시는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팔을 끌었다. 영감, 그냥 팔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보았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녀가 작게 말했다. 5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강식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덧붙였다. 돈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트럭 문을 열어 작은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 보이시죠? 이순자 할머니는 돈을 보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한 푼 한 푼이 아쉬웠는데 지금 그 돈이 눈앞에 있었다. 강식이 말을 이었다. 저한테 파세요. 저도 사람 고용해서 철거해야 합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창고를 보다가 다시 강식을 보았다. 그가 물었다. 정말로 이 창고가 필요한 거요? 강식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고물상하는 사람이니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아니면 이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강식이 크게 웃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팔아. 강식은 잠시 멈칫했다. 확실하세요? 확실해. 강식은 그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웃었다. 사장님, 배짱이 대단하시네요. 그는 돈 가방을 다시 집어넣었다. 알겠습니다. 강식은 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창고 문 여시면 꼭 전화 주세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왜? 강식은 어깨를 으쓱했다. 혹시 알아요? 제가 안에서 뭐라도 살 게 있을지.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트럭이 떠나면서 흙길 위에 얇은 먼지층을 남겼다. 이순자 할머니는 트럭을 따라 보았다. 봤어요, 영감?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뭘? 저 사람이 이 0만 원을 준다잖아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안 파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철문을 바라보았다. 만약이 0만 원짜리 가치밖에 없었다면 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이순자 할머니는 침묵했다. 그녀는 남편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연장 가방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는 볼트 커터를 꺼냈다. 이제 열자고. 이순자 할머니는 커다란 자물쇠를 보았다. 이거 아주 단단할 텐데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장갑을 끼웠다. 해봐야 알지. 그는 볼트 커터로 자물쇠 몸통을 물었다. 쨍하는 금속 소리가 울렸다. 그는 힘껏 눌렀다.
자물쇠는 살짝 흔들릴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순자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렸다. 힘들겠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숨을 내쉬었다. 응. 그는 커터의 각도를 바꿨다. 이번에는 온 힘을 다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약간 휘었지만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다.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순자 할머니가 수건을 건넸다. 좀 쉬었다 해요. 그는 얼굴을 닦고 다시 몸을 숙였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힘을 주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리고 퍽 하는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두 동강 났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이순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부서졌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조금 놀란 듯했다. 그는 부서진 자물쇠 조각을 땅에 떨어뜨렸다. 거대한 철문에는 이제 빗장만 남아 있었다. 부부는 몇 초간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문을 열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에는 고철 더미가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이순자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여보, 여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뒤 무거운 철문에 손을 얹었다. 그가 문을 당기자 끼익 하는 녹슨 소리가 났다. 차가운 공기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밖의 빛이 창고 안으로 비쳐 들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안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공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방수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거운 철문이 조금 더 열리면서 마치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것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안쪽에서 날아온 먼지가 오래된 공기의 흐름을 타고 퍼지며 습기와 녹슨 금속 냄새를 풍겼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몇 초간 손을 멈췄다. 아침 햇살이 문틈을 뚫고 들어와 창고 안 어두운 공간을 비췄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곳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순자 할머니는 뒤에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안에 뭐 있어요, 영감? 박철수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문을 조금 더 당겼다. 빛이 더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때서야 그들은 창고 안이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넓은 공간은 방수포로 덮인 커다란 형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회색빛 방수포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다가왔다. 뭐가 엄청 많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내부의 배치가 즉시 그의 주의를 끌었다. 모든 것이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물건들은 일직선으로 놓여 있었고 줄 사이에는 통로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이것은 버려진 장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한때 매우 세심하게 관리되었던 보관 창고 같았다. 이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고철 같지는 않아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가로질렀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마치 예전에 수레가 오갔던 것처럼 낡은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바닥에 먼지가 피어올랐다. 이순자 할머니가 뒤따라왔다. 조심해요, 영감. 그는 첫 번째 방수포 덩어리 앞에서 멈췄다. 방수포는 색이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낡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방수포 모서리를 살짝 당겼다. 먼지 한 겹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방수포를 걷어 올렸다. 이순자 할머니가 몸을 숙여 들여다보았다. 방수포 아래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졌고 모서리는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었다. 상자 뚜껑에는 희미한 기호들이 남아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손으로 먼지를 닦았다. 글자들이 서서히 나타났다. 이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읽었다.
기계 설비. 박철수 할아버지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글자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한 줄 더 있었다. 1993년. 이순자 할머니가 놀랐다. 30년이나 됐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소한 그는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상자 뚜껑을 가볍게 두드렸다. 통, 통 하는 단단한 소리가 울렸다.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상자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직 몰라. 그는 망치로 뚜껑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나무못이 일부 썩어 있어 비교적 쉽게 빠져나왔다. 나무 갈라지는 소리가 나며 뚜껑이 작은 틈을 드러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손을 넣어 뚜껑을 들어 올렸다. 뚜껑이 완전히 열렸을 때 두 사람 모두 멈칫했다. 상자 안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기계 설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토바이 프레임이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오토바이? 박철수 할아버지도 놀랐다. 그는 몸을 숙여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꽤 온전한 상태의 검은색 오토바이 프레임이었다. 프레임 옆에는 낡은 기름종이로 쌓인 엔진이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엔진의 먼지를 닦았다. 글자 한 줄이 서서히 나타났다. 온다. 이순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혼다 오토바이.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프레임을 자세히 보았다. 보통 오토바이가 아니야. 그가 프레임 부분을 가리켰다. 슈퍼커브네. 이순자 할머니가 놀랐다. 혼다 슈퍼커브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이순자 할머니는 오토바이 프레임을 보다가 창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방수포들이 여전히 나무 상자들을 덮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설마 여기 전부 오토바이인 건 아니겠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방수포로 걸어가 그것을 걷어 올렸다. 아래에는 또 다른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 이번에는 커다란 바퀴와 다른 프레임이 들어 있었다. 그는 자세히 보았다. 베스파네.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몇 개의 상자를 더 열었다. 각 상자에는 오토바이 부품들이 들어 있었다. 혼다 커브도 있었고, 베스파도 있었고, 슈퍼커브도 있었다. 모두 부품별로 분해되어 각기 다른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영감.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창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첫 번째 줄에만 8개의 큰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만약 강우 지지수로 있다면 이 창고 안에는 수십 대의 오래된 오토바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혹시 훔친 오토바이는 아닐까요? 그 말에 박철수 할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는 몸을 숙여 슈퍼커브 프레임을 자세히 보았다. 프레임 목 부분 근처에 작은 숫자열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수건으로 먼지를 깨끗이 닦았다. 숫자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그게 뭐예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차대번호야. 이순자 할머니는 침을 삼켰다. 모든 오토바이에 다 있어요? 그는 그 숫자열을 몇 초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었다. 만약 이 오토바이들이 분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아주 오래전, 아마도 90년대부터 여기에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는 똑바로 섰다. 이순자 할머니가 그를 보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경찰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이게 훔친 오토바이라면 이건 큰일이야.
이순자 할머니는 창고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방수포로 덮인 나무 상자들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어쩌면 수십 대일지도 몰라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만약 경찰이 우리를 도둑으로 생각하면 어떡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 창고를 합법적으로 샀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수년 동안 사용해온 폴더폰이었다. 그는 차대 번호를 다시 한번 보고 말했다. 빠를수록 좋아. 이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그때 창고 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돌아보자 공단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무 상자들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를 보았다. 두 분 여기서 뭐 하세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걸어 나왔다. 우리가 이 창고를 샀습니다. 경비원이 놀랐다. 이 창고를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경비원은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이 창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얼마나요? 경비원이 생각했다. 아마 20년은 넘었을 겁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순자 할머니를 보았다. 두 사람은 아내 오토바이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있었을 것이며 아마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창고를 돌아보았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경매장의 모든 사람이 비웃었던 창고. 하지만 지금 그곳은 훨씬 더 큰 비밀을 품고 있었다. 공단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될 비밀을. 경비원은 창고 문 앞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이 창고를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주민센터에서 샀습니다. 경비원은 몇 걸음 안으로 들어와 방수포로 덮인 나무 상자들을 둘러보았다. 이 창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는 몸을 숙여 막 열린 상자 하나를 들여다보았다. 오토바이네요. 이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방금 발견했어요. 경비원이 휘파람을 불었다. 슈퍼커브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조금 놀랐다. 아시는군요? 경비원이 웃었다. 예전에 여기서 공장 다녔거든요. 그 시절의 슈퍼커브는 정말 귀했죠. 그는 오토바이 프레임을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해해 놨을까요? 그 질문에 세 사람 모두 몇 초간 침묵했다. 이순자 할머니가 남편을 보았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프레임을 다시 보았다. 그는 프레임 목 부분의 먼지를 더 닦아냈고 차대 번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가 천천히 읽었다. 경비원이 물었다. 그게 무슨 번호예요? 차대 번호입니다. 경비원은 머리를 극적였다. 이렇게 분해해 놓은 건 꼭 정비소 같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일어서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그는 창고 주위를 가리켰다. 이 상자들이 놓인 방식이 보입니까? 경비원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 상자들은 반듯한 줄을 맞춰 놓여 있었다. 줄 사이의 간격은 사람이 지나다니기에 충분했고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꽁 물류 창고 같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수리가 끝난 오토바이는 바로 조립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분해해서 나무 상자에 넣어두지 않아요. 경비원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말씀은 박철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 고의로 이것들을 숨겨뒀다는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왜 숨겨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슈퍼커브 엔진을 보았다.
나중에 팔려고 그랬겠죠. 경비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도난 오토바이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세 번째 상자로 돌아갔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파란색 베스파 프레임이 있었다. 차체에는 아직 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오토바이는 여전히 고전적인 멋을 풍겼다. 이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예쁘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프레임 목 부분을 자세히 보았다. 그곳에도 차대 번호가 있었다. 그는 먼지를 닦아냈고 숫자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몇 개의 숫자를 조용히 읽었다. 경비원이 물었다.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만약 이 오토바이들이 도난품이라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일어섰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경비원도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조금 걱정스러웠다. 만약 우리가 연루됐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창고를 샀습니다. 경비원도 덧붙였다.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작은 화면에 낡은 폴더폰이 켜졌다. 그는 파출소 번호를 찾았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분명하게 말했다.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약 40분 후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단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다부진 체격이었고 다른 한 명은 더 젊었다. 그들은 창고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나이가 더 많은 경찰관이 먼저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그는 창고를 둘러보았다. 오토바이를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몸을 숙여 슈퍼커브 프레임을 보았다. 그는 먼지를 닦아냈다. 슈퍼커브네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그냥 낡은 오토바이 아닙니까, 선배님? 나이 많은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차대 번호를 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일어섰다. 다른 상자도 있습니까? 박철수 할아버지는 뒤쪽을 가리켰다. 6상자 정도 더 있습니다. 두 경찰관은 상자를 하나씩 확인했다. 각 상자에는 오래된 오토바이 부품들이 들어 있었다. 잠시 후 나이 많은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통화 후 그는 창고로 돌아왔다. 이 창고를 언제 사셨습니까? 어제요. 서류가 있습니까? 박철수 할아버지는 공매 서류를 건넸다. 경찰관은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찰 아저씨? 경찰관이 그들을 보았다.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무엇을요? 차대 번호를 조회해야 합니다. 그는 동료를 향해 돌아섰다. 이 번호 파출소로 보내.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문자를 보냈다. 기다리는 동안 모두 조용히 서 있었다. 약 10분 후 젊은 경찰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문자를 열었다. 다 읽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었다. 선배님, 나이 많은 경찰관이 물었다. 왜 그래? 그는 동료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경찰관은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어르신, 이 슈퍼커브가 1993년에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도난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요. 그는 창고를 다시 보았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아마도
이건 오래된 사건의 증거물일 수 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선배님, 혹시 그 사건? 다른 경찰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대규모 오토바이 절도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는 나무 상자들을 다시 보았다. 만약 여기 있는 오토바이가 전부 도난품이라면 이순자 할머니가 침을 삼켰다. 그러면요? 경찰관이 대답했다. 그러면 여기는 닉 창고인 겁니다. 철제 창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경찰관이 그를 보았다. 30년도 더 됐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창고를 둘러보았다. 30년. 이 오토바이들은 30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이 숨을 내쉬었다. 도경찰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현장 보존해야 합니까? 그래,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두 분은 창고 안에 어떤 것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더 이상 손대지 않겠습니다. 경찰관은 밖으로 나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심각했다. 통화 후 그는 돌아와서 말했다. 도경찰청에서 곧 올 겁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창고 문 밖을 보았다. 공단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바람의 잡초가 흔들렸다. 아무도 이 녹슨 창고 안에 30년 넘게 묻혀있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 파출소에 전화가 있은 지 약 1시간 후 반월공단은 더 많은 차량 엔진 소리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경찰청에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고 이어서 두 대의 차가 더 창고로 향하는 흙길로 들어섰다. 차들이 녹슨 문 앞에 멈추자 붉은 먼지가 공중으로 피어올랐다. 이순자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 옆에 바싹 붙어 서서 옷자락을 꽉 쥐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경찰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처음 보았다. 첫 번째 차에서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마른 체격이었지만 민첩해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파출소 경찰관이 즉시 다가갔다. 팀장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곧장 창고로 향했다. 여긴가? 네. 그는 창고 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뚜껑이 열린 나무 상자들의 시선이 닿자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슈퍼커브라.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오토바이 프레임을 살펴보았다. 옆에 서 있던 젊은 형사가 그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저희가 차대번호 두 개를 우선 조회했는데 하나는 1993년, 다른 하나는 1994년에 도난 신고된 차량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군. 그는 남아있는 나무 상자들을 보았다. 전부 다일 수도 있겠어. 이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가 박철수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끌었다. 여보. 박철수 할아버지는 눈빛으로 아내를 안심시켰다. 남자는 노부부를 향해 돌아섰다. 어르신께서 이 창고를 매입하신 분이십니까?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 사셨습니까? 어제요. 그는 공매 서류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매우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는 합법적이군요. 그는 서류를 돌려주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남자는 창고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른 형사를 향해 돌아섰다. 모든 차대번호 사진 찍어. 그 형사는 즉시 카메라를 꺼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다른 형사는 나무 상자 몇 개를 더 열었다. 네 번째 상자에서는 옅은 녹색의 혼다 커브가, 다섯 번째 상자에서는 오래된 베스파 프레임이 나왔다. 오토바이들은 분해되었지만
여전히 꽤 온전한 상태였다. 흰 셔츠를 입은 남자는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옛날 사건 파일이랑 똑같아. 젊은 형사가 물었다. 어떤 사건 말입니까, 팀장님? 그가 대답했다.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대규모 오토바이 절도단 사건. 그 말에 박철수 할아버지는 주목했다. 그가 물었다. 그게 큰 사건이었습니까? 남자가 그를 보았다. 꽤 컸습니다. 그는 창고 문 밖으로 나가 앞에 황량한 풀밭을 바라보았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급 오토바이 도난 사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돌아섰다. 슈퍼커브, 베스파, 수입산 커브 같은 것들이요. 이순자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그때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정말 귀했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런 오토바이들만 전문적으로 훔쳐서 분해한 뒤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은닉하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둘러보았다. 저희가 수년간 그들의 은닉 창고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젊은 형사가 물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버려두었을까요? 남자는 몇 초간 침묵했다. 두목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요? 1994년의 교통사고로요. 그가 숨을 내쉬었다. 그 후로 조직은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숨겨둔 장소는 아무도 몰랐죠. 이순자 할머니는 창고를 둘러보았다. 손전등 불빛 아래 나무 상자들이 조용히 줄지어 있었다. 30년 동안 이 오토바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 한 형사가 달려왔다. 팀장님. 남자가 돌아보았다. 차대 번호 3개를 추가로 조회했는데 모두 도난 사건 파일과 일치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로써 확실해졌군.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어르신께서 이 창고를 발견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희는 그저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래된 미제 사건이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는 동료를 향해 돌아섰다. 현장 통제선 설치해 창고 주위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졌다. 형사들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공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분주해졌다. 근처 주민 몇몇이 호기심에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고물상 주인 강식이었다. 그는 멀리서 창고를 바라보았다. 경찰차를 보자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다른 주민이 작게 말했다. 도난 오토바이를 찾았다던데. 강식은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사장님, 박철수 할아버지가 돌아보았다. 강식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뭘? 강식은 창고를 보았다. 저 안에 오래된 오토바이 창고가 있을 줄은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저였게 웃었다. 강식은 고개를 저었다. 어제 제가 다시 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파셨잖아요. 이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다. 안 팔길 다행이었지. 강식은 머리를 극적였다. 정말 다행이네요. 한 형사가 나와 말했다. 모두 뒤로 좀 물러나 주십시오. 군중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가 말했다. 두 분께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두 분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오히려 두 분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창고를 보았다.
30년 만이네요.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낡은 철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30년. 30년 동안 어둠 속에 잠겨 있던 오토바이들. 만약 그가 어제 경매에서 손을 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들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이곳에 계속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순자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고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 500만 원짜리 창고가 정말 간단한 게 아니었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응. 하지만 그는 이 발견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경찰이 모든 차대 번호를 확인했을 때 이 오토바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반월공단은 더 이상 이전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도경찰청 차량 2대가 창고 앞에 주차되었고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구역 주위를 둘러싸 낯선 사람의 접근을 막았다. 몇몇 형사들이 안에서 작업하며 나무 상자와 차대 번호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멀리서 작은 무리를 지어 서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난 오토바이 창고를 찾았대. 수십 년 전 거라던데. 정말이야? 그 사이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는 창고 앞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거의 하루 종일 이곳에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들은 기껏해야 낡은 물건 몇 개를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역 전체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경찰차들을 보다가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여보, 응,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창고 안을 바라볼 뿐이었다. 젊은 형사 한 명이 베스파 프레임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다른 형사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수사를 총괄하는 흰 셔츠의 남자 최 팀장이 얇은 서류철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박 선생님, 네. 그는 두 사람 옆에 앉았다. 저희가 상자를 거의 다 확인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즉시 물었다. 오토바이가 전부 몇 대나 되나요? 7대입니다. 7대요? 네. 슈퍼커브 3대, 베스파 2대, 수입산 커브 2대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보았다. 모두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도난 신고된 차량 목록에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30년이나 됐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차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일부 차주들은 당시 도난 신고를 했지만 많은 경우 서류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시절에는 관리가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서류 한 장을 가리켰다. 이 오토바이들은 모두 동일한 사건에 속해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사건 말입니까?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90년대 초에 활동했던 대규모 오토바이 절도단 사건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를 유심히 보았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 조직은 고가의 오토바이만 전문적으로 훔쳤습니다. 슈퍼커브, 베스파, 수입산 커브를 노렸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정말 귀했죠. 맞습니다. 남자는 창고를 보았다. 오토바이를 훔친 뒤 바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오토바이를 분해했습니다. 그는 나무 상자들을 가리켰다. 두 분께서 보신 것처럼요.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왜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오토바이가 온전한 상태면 경찰이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부품별로 분해하면 신원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군요. 얼마 동안요? 안전해질 때까지요. 그리고 팔아넘겼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왜 다시 와서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남자는 몇 초간 침묵했다. 두목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요? 1994년에 교통사고로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조금 놀란 듯했다. 정말입니까? 네, 그는 창고를 보았다. 그가 죽은 뒤 조직은 와해됐습니다. 아무도 오토바이를 숨긴 정확한 장소를 몰랐고 이 창고는 잊혀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창고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30년 동안 이 오토바이들은 아무도 찾지 못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여기에 있었다. 오늘까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런데 이 땅은 왜 버려졌습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원래 땅 주인이 오래전에 이 공단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이 창고는 작은 기업 소유였는데 그 기업이 1996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후로 서류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세금 체납으로 부지가 압류되어 공공자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공매에 나온 거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 선생님께서 사신 거고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철문을 보았다. 버려진 창고, 500만 원의 결정, 30년의 비밀, 모든 것이 기이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젊은 형사 한 명이 창고 안에서 달려나왔다. 팀장님, 남자가 돌아보았다. 왜? 차대번호 몇 개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식 슈퍼커브가 있는데 지금 시세가 꽤 높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이 오토바이들을 복원하면 수억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수억 원이요? 대략 2억에서 3억 원 정도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그저 창고를 바라볼 뿐이었다. 만약 그가 경매에서 손을 들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만약 그가 강식에게 이 0만 원에 다시 팔았다면, 이 비밀은 아마도 여전히 이곳에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남자가 일어섰다. 저희는 며칠 더 조사를 계속할 겁니다. 그는 노부부를 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미소 지었다. 두 분께서 저희가 오래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고 하나를 샀을 뿐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아 보이는 결정이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의 문을 열 수도 있는 것이었다. 반월공단의 창고가 통제된 지 3일 후 이야기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가 사는 작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 몇 마디 수군거림에서 시작해 이웃들로 그리고 골목 전체로 번졌다. 그 노부부가 도난 오토바이 창고를 발견했다더라. 수십 년 전 거래,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러 내려왔대. 소문은 너무 빨리 퍼져서 딸 지영조차도 부모님께 직접 듣기 전에 직장 동료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그날 오후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차를 마시고 있는 집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지영은 부모님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사신 그 창고에 훔친 오토바이가 있었다는 거 사실이에요? 이순자 할머니가 남편을 보았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응. 몇 대나요? 7대 정도. 지영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세상에.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다. 사람들이 도경찰청에서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맞아. 지영은 몇 초간 침묵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조금 놀란 듯 했다. 뭐가 죄송해. 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에 아버지가 무모하다고 말했던 거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옅게 웃었다. 내가 정말 무모하긴 했지.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지영은 부모님을 보고 웃음이 터졌다. 온 동네가 두 분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500만 원의 창고 사서 오래된 오토바이 창고를 찾았다고요. 이순자 할머니도 따라 웃었다. 우리도 아직 실감이 안 나. 바로 그때 박철수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 도경찰청 최 팀장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바로 알아차렸다. 아, 네, 팀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가 선생님과 사모님을 파출소로 잠시 모시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저 몇 가지 절차를 더 진행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경찰이 파출소로 오라네. 이순자 할머니는 조금 걱정스러웠다. 또 무슨 일이라도 있대요? 아마 그냥 서류 때문일 거야. 지영이 즉시 말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파출소 사무실은 꽤 붐볐다. 노부부 외에도 도경찰청 형사 몇 명이 있었다. 사건을 담당하는 최 팀장이 그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오셨습니까? 두 분.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 팀장은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했다. 먼저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조금 놀란 듯했다. 감사라니요? 무슨 일로요? 두 분께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 팀장이 말을 이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그 오토바이 창고는 계속해서 잊혀졌을 겁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옅게 웃었다.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모든 차대번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서류철을 열었다. 총 7대입니다. 슈퍼커브 3대, 베스파 2대, 수입산 커브 2대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영도 유심히 들었다. 최 팀장이 말을 이었다. 저희가 옛 차주 4분의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3건은 서류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그 오토바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일부는 사건 기록물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최 팀장은 서류철을 덮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노부부를 보았다. 저희가 두 분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조금 놀란 듯했다. 포상금이요? 네. 두 분께서 사건 발견과 수사에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즉시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최 팀장이 웃었다. 규정입니다.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포상금은 5,000만 원입니다. 지영은 거의 벌떡 일어날 뻔했다. 얼마요? 5,000만 원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멍하니 서 있었다.
세상에, 박철수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봉투를 보았다. 한동안 그는 말이 없었다. 최 팀장이 말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는 봉투를 박철수 할아버지 쪽으로 밀었다. 받아주십시오. 박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500만 원짜리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영이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대박 나셨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웃었지만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다.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한 후 노부부는 파출소를 나섰다. 날은 저물고 있었다. 지영은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가는 길에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유명인사 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무슨 유명인사? 사람들이 온 동네에 다 이야기해요. 차가 작은 골목 앞에 멈췄다. 이웃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모두 즉시 돌아보았다. 돌아왔네. 저기 박 선생님이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박 선생님, 오래된 오토바이 창고 발견하셨다면서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 창고 안 파신 게 다행이네요. 고물상 주인 강식도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그가 다가왔다. 박 사장님. 박철수 할아버지가 돌아보았다. 강식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뭘? 강식은 고개를 저었다. 포상금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웃었다. 조금 받았어요. 강식이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제가 안 사길 정말 다행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강식이 웃었다. 맞습니다.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았다. 하지만 사장님, 정말 배짱이 대단하십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그날 밤 딸의 집 뒤편 작은 방에는 오랫동안 불이 켜져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는 탁자 옆에 앉아 있었다. 돈 봉투는 여전히 탁자 중앙에 놓여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가 남편을 보았다. 영감, 이 돈으로 뭘 하실 생각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우선 그 창고를 수리해야겠어. 이순자 할머니가 놀랐다. 창고를요? 응. 뭐 하시려고요? 그는 봉투 옆에 놓인 낡은 열쇠를 보았다. 그곳을 더 이상 버려둬서는 안 돼.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뭘 하고 싶으신데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옅게 웃었다. 아마도 작은 오토바이 정비소를 열어야겠어.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았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문 밖을 보았다. 작은 골목의 밤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문이 막 열리고 있었다. 500만 원짜리 녹슨 창고에서 시작된 문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반월공단은 점차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경찰은 조사와 보관을 위해 모든 오래된 오토바이를 창고에서 옮겼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거쳤고 낡은 철문은 다시 닫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잊혀진 창고가 아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한 주 초 아침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새로 맞춘 열쇠가 들려 있었다. 햇살이 황량한 풀밭을 지나 창고벽에 녹슨 철판을 젓갈색으로 빛나게 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의 옆에 서서 물 몇 병과 수건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까부터 계속 보고만 있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생각 좀 했어. 무슨 생각요? 그는 문을 보았다. 여기가 너무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어. 이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박철수 할아버지는 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철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무거운 쇳소리가 나지 않았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무 상자들은 옮겨졌고 콘크리트 바닥에는 여전히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빛이 들어와 공간이 훨씬 넓어 보였다. 이순자 할머니가 먼저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넓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예전에 오래된 오토바이 상자들이 줄지어 있던 바닥을 천천히 걸었다. 이제는 콘크리트 바닥에 남은 직사각형의 먼지 자국만이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창고 중앙에서 멈췄다.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어떻게 수리하실 생각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선 깨끗이 청소해야지. 그러고 나서는요? 전기도 다시 연결하고. 또요. 그가 웃었다. 정비용 작업대 몇 개 만들고. 이순자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여기서 정비소 여시게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순자 할머니는 창고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공간은 넓고 천장은 높고 철골은 여전히 튼튼했다. 괜찮겠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크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작은 정비소면 돼.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가 아내를 보았다. 모두를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 말이에요. 그는 창고 문으로 걸어가 황량한 땅을 내다보았다. 여기에는 옛날 공장 노동자들이 많아.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많고 젊은이들은 멀리 일하러 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집에만 있지. 이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오토바이 고치게 하려는 거예요? 고치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가 돌아섰다. 젊은 애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누군가의 낡은 오토바이를 고쳐줄 수도 있지.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젊었을 때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정말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 후 2주 동안 박철수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창고로 나갔다. 그는 바닥의 모든 먼지를 청소하고 철문을 수리하고 새 전등 2개를 설치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전기기술자였던 임씨 아저씨가 전기 배선을 다시 까는 것을 도와주었다. 고물상 주인 강식도 가끔 트럭을 몰고 왔다. 어느 날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낡은 나무 작업대를 닦는 것을 보고 서 있었다. 박 사장님, 응. 정말 정비소 여시는 거예요? 응. 강식이 웃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수건을 내려놓았다. 자네 오토바이 고칠 줄 아나? 강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배워볼 텐가? 강식이 놀랐다. 배워요? 응. 공짜로. 강식이 웃었다. 사장님은 정말 특이하시네요. 하지만 다음 날 강식은 다시 돌아왔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를 가져왔다. 사장님, 왜 제 오토바이에서 소리가 나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살펴보았다. 점화 플러그가 더러워졌네. 그는 플러그를 빼서 깨끗이 닦고 다시 끼웠다. 오토바이는 훨씬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다. 강식이 놀랐다. 대단하시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간단한 거야. 강식은 창고를 둘러보았다. 정말 여기를 정비소로 만드실 거예요?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에게 빗자루를 건넸다. 바닥 좀 쓸어줘. 강식이 웃었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그 녹슨 창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벽은 새로 칠해졌고 철문은 튼튼하게 수리되었다. 안에는 정비용 작업대 3개가 놓였고 문 앞에는 나무 간판이 걸렸다. 그 위에는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을 나눔, 정비소, 박철수. 문을 연 첫날 3사람만 찾아왔다. 낡은 자전거를 끌고 온 할아버지,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가져온 젊은이, 그리고 여전히 익숙한 오토바이를 타고 온 강식. 박철수 할아버지는 서두르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하나하나 천천히 수리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던 할아버지가 돌아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젊은이가 물었다. 얼마예요, 아저씨?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받아. 젊은이는 놀랐다. 정말요? 응. 그 돈으로 음료수나 사 마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다음에 놀러 오는 걸로 됐어. 강식은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작게 말했다. 박 사장님은 정말 남다르시네요. 이순자 할머니가 웃었다. 그 양반은 항상 그랬어요. 몇 주 후 어느 날 오후 딸 지영이 정비소에 들렀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옷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은 매우 편안해 보였다. 지영이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언제 왔니? 방금요. 지영은 창고를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멋지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다. 여러 사람이 도와줬어. 지영은 문 앞에 나무 간판을 보았다. 마을 나눔 정비소.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이 이름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응. 지영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응, 죄송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조금 놀란 듯했다. 또 죄송하다고? 지영이 웃었다. 지난번에 아버지를 믿지 못했잖아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손을 수건에 닦았다. 괜찮아. 지영은 창고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저녁 햇살이 문을 통해 들어와 수리를 기다리는 오토바이들을 비췄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500만 원짜리 창고 정말 가치 있었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이 아니야. 지영이 물었다. 그럼 뭐 때문에요? 그는 문 밖에서 수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배달기사 아저씨, 대학생,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게 우리가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서 있던 이순자 할머니도 미소 지었다.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햇살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30년 동안 버려졌던 창고였던 곳이 이제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경매장에 모든 사람이 비웃었던 500만 원짜리 결정에서 시작되었다.